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조세 포가스 교수는 가벼운 슬픔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연구를 했다. 그 결과 포가스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는 가벼운 슬픔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며 보다 강인한 끈기를 발휘하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슬픔은 기억을 더 또렷하게 해준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상점에서 보았던 물건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참가자들은 기분 좋게 화창한 날보다 우울한 기분이 드는 비 오는 날 상점에 있던 물건들을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결론은 세부 정보를 모두 흡수하고 기억하는 데는 행복한 상태보다 약간 슬픈 상태가 더 낫다는 것이다. 슬픔은 사회적 판단력을 높인다. 슬픈 사람과 행복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까? 한 실험에서 관찰자들에게 절도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영화표를 훔친 사람과 무고한 사람이 섞여 있었다. 행복한 관찰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49%의 확률로 맞췄다. 한편 영상을 보기 전에 실험을 위해 불행하고 슬픈 기분에 빠졌던 관찰자들은 꽤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도둑을 62%의 확률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슬픈 기분일 때 사람들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슬픔은 의욕을 높인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행복한 영화와 슬픈 영화를 보여준 다음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제를 제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행복한 그룹은 문제를 더 빨리 풀었고 오답이 많았다. 반면에 슬픈 영화를 본 그룹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문제를 풀었고 결국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현상에 만족함으로 뭔가 하려는 의욕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슬픈 사람들은 상황을 좋게 하려는 의욕이 강해진다. 슬픔은 리더십에 유용하다. 행복이나 슬픔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리더가 팀원들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회심리학자 빅토리아 비서는 부모와 CEO 등 다양한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과제를 맞춰야 했는데 하나는 분석적 과제였고 다른 하나는 창의적 과제였다. 팀장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절반 동안은 얼굴과 목소리에 행복감을 드러냈고 나머지 절반 동안은 불만을 표시했다.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과제를 할 때는 행복한 지도자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불행한 리더보다 행복한 리더를 위해서 창의적인 임무를 더 잘 수행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제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신이 나서 얼굴이 밝아졌고 영감을 쉽게 떠올렸다. 행복은 전염된다. 하지만 정작 흥미로운 결과는 리더가 슬픈 기색을 보일 때 참가자들이 분석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수행 성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리더가 행복해 보였느냐 불행해 보였느냐가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먼저 목표를 분석한 다음
팀원들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감정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 실험에서의 결론은 리더십에서 행복은 창의력을 증진시키지만 분석적 과제에서는 슬픔이나 불만도 팀원들의 동기부여에 놀랄 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여러 측면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폭풍우를 피하는 항구와 같다. 우리는 슬픔의 항구에서 잠재력의 항구로, 더 나아가서 기쁨의 항구로 향할 수 있다. 심리학자 팀 로마스는 사람들이 소위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 인격을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슬픔을 표출한다고 했지만 나는 슬픔이 감춰놓은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슬픔의 몇몇 특성을 설명해 보겠다. 여기 7가지 슬픔의 선물이 있다. 첫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 슬픔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슬픔이 너무 크면 그 슬픔을 떨치기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움직이는 경우 슬픔은 행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난로에 손을 대면 뜨거워서 본능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슴이 타들어가듯 혹독한 아픔이 느껴지면 자칫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변질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게 좋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거나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가 있다. 슬픔이 닥치면 절박한 마음이 생기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기력을 되찾으려 한다. 슬픔이 없었으면 당신은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슬픔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둘째, 눈물의 힘이 발휘된다. 슬픔은 눈물도 자아낸다. 진화적으로 보더라도 울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인류에게 지금까지 눈물샘이 남아있는 이유도 그래서인가 보다. 또한 눈물은 억눌린 감정을 발산시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실컷 울고 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옥시토신이나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 만족과 위로의 감정이 고조된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신체 반응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에 잠겼을 때 눈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 데이브를 잃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건강했던 데이브는 급성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샌드버그와 자녀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심리학자이자 와튼스쿨의 교수, 그리고 누구보다 좋은 친구였던 애덤 그랜트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밀어내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온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했다. 샌드버그와 그랜트의 대화가 깊어졌고 두 사람은 역경에 맞서는 전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옵션 B라는 책을 함께 집필했다. 그랜트가 이 책에서 소개한 유용한 옵션 가운데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기로 결심하라는 것이다. 차 안이든 회의 도중이든 상관없이 울고 싶으면 울어라.
만약 슬플 때 기분을 풀기 위해 친구와 놀러 나가거나 카운슬러를 만나면 실제로 치유가 빨라진다. 육체 운동과 마찬가지로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샌드버그는 직감에 따라 긍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려 노력했지만 그랜트는 직관에 반하는 접근법을 권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었다.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남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랜트는 샌드버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데이브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켰을 수도 있잖아. 남편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바로 이해가 간다. 셋째, 반성할 여유가 생긴다. 감정을 표현하려는 욕구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상황을 파악할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그동안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던 질문을 마침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는 점이다. 눈물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환상을 씻어낼 수도 있다. 상실을 애도하고 치유가 시작되면 건강하지 못한 예전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사는 동안 숨어있던 선명성이 드러난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질문에 대답할 시간과 공간과 신선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슬픔을 겪는 사람들은 환멸감도 느낄 수 있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상황은 실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경험의 지혜도 준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 슬픔은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며 아는 것은 힘이다. 넷째, 인간성을 공유할 기회를 준다. 슬픔은 동정심에 이르는 길이다. 누구나 고통받을 때가 있음을 인식하면 시련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리고 고통을 공유한다는 동지의식이 생길 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서로를 인생 여정에서 만난 동지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절과 외로움으로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로 우리는 이 험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슬픔의 지혜를 얻는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도 평생을 놓고 보면 슬픔은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된다. 슬픔은 당신이 은행에 수십억 원을 넣어두든 하루 벌어 하루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가족의 일원이든 반려동물 한 마리와 독신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때때로 슬픔을 느낀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고통의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 지향적 삶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지향적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다섯째, 이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앞서 나는 슬픔의 정도는 가벼운 실망부터 참담한 비통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에 속하며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슬픔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만의 속도로 그 길을 여행한다. 아무도 공식이나 시간표를 정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금방 극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하는 과정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이 유형의 슬픔은 우울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감정이다. 내 친구 다이애는 어머니를 여의고 며칠 동안 장례식장과 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다이앤이 심하게 우는 모습에 당황한 가족 몇몇이 그녀에게 울음소리를 낮추라고 애원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에 참석한 목사가 몇 마디 하기 시작했다. 사실 시작은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마지막은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이앤처럼 자신의 감정을 깊이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열띤 연설로 끝이 났다. 목사는 어떤 조용하고 자제심 강했던 유족들이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까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도와야 했는지도 설명했다. 장례식에서 절제했던 사람들은 슬픔의 무게를 훨씬 더 오래 짊어졌다. 이들에 비해 슬픔을 큰 소리로 떳떳하게 표출했던 사람들은 더 빨리 슬픔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은 경주가 아니고 각자 저마다의 시간표대로 슬픔에서 벗어나지만 이 이야기는 감정의 절제가 최선책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슬픔이 꼭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생기는 감정은 아니다. 슬픔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며 지금은 떠나고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팀 로마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슬픔의 본성은 사랑의 상실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사랑의 대상이 존재할 때 기쁨으로 표현되고 그 대상의 부재는 슬픔으로 표현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별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알아보게 된다. 그 새가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가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해서 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해석이 가장 좋은지는 각자가 결정하면 된다. 6번째,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상실을 경험한 후 다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셀리그만 박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 3P라고 부른다. 다행히 3P는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꿔나갈 수 있다. 이 3P의 첫 번째 요소는 개인화, 즉 personalization이다. 이것은 전부 내 탓이라는 믿음이다.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황에 반영된다. 당신의 몫이 아닌 짐까지 짊어지려 하지 마라.
두 번째 요소는 침투성, pervasiveness이다. 이 사건이 내 인생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다. 상관없는 일까지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슬픔을 한 양동이에 끌어담는 경향이다. 한 가지 요소에만 집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나빠지지는 않는다. 가령 이별을 경험했을 때 당신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관계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분야의 성공에 집중하라. 세 번째 요소는 영속성, permanence이다. 이것은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그 감정이 변함없이 그대로일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비통한 감정도, 견디기 힘든 역경도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은 그렇게 타고났다. 슬픔을 겪을수록 기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진다면 어떨까? 슬픔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소중히 만끽할 수 있다.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켜면 어둠이 빗줄기의 배경이 되듯이 슬픔도 기쁨의 캔버스가 될 수 있다. 칼릴 지브라는 슬픔의 이치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슬픔이 그대의 마음을 깊이 도려낼수록 더 큰 기쁨을 그 안에 품을 수 있다. 우리는 슬픔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행복의 다양한 면모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슬픔은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준다. 7번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이 없으면 한시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아이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면 만감이 교차하고 어쩌다 그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슬프고 두려워진다. 행여나 이 사람이 죽는다면, 이 아이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깊고 영원한 사랑을 새삼 다짐하게 된다.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두려움과 슬픔, 기쁨과 사랑의 감정 모두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러면 삶이란 공허하고 덧없으며 알 수 없는 힘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인생의 순리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에는 깊은 사랑만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남는다. 폴란드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운명에 자기를 내맡긴다는 뜻이다. 사랑은 두려움과 기쁨이 결합해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합금과도 같다.